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모레 목요일 0시부터 전국 특별 방역 강화 조치에 들어갑니다. 식당 안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식당 주인도 고객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해맞이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 찾던 주요 관광 명소와 국공립공원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1월 3일까지 적용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모레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키장과 눈썰매장의 운영도 중단되고 해맞이 관광 명소도 폐쇄됩니다. 부친이 언론사 취재진에게 재산 편법 증여 의혹 보도의 무마 대가로 거액을 주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전북민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전 의원은 깊이 사죄한다면서도 관련 증여 의혹 등은 부인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반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신문이 오늘 2시간여 동안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모레 추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가 시작됩니다.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국의 스키장과 눈썰매장이 문을 닫고 해돋이, 해넘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는 기간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0시부터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5명 이상 식당에 들어와서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도 안 되고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전국의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됩니다.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과 서울 남산공원 등 전국의 해돋이와 해넘이 명소들도 폐쇄되고 개인 모임 장소로 빌려 쓰는 파티룸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리조트나 호텔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숙박도 금지됩니다. 이미 50% 이상 예약된 경우라도 취소나 환불을 통해 50% 이내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전국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좌석도 영화관은 1칸 띄우기를, 공연장은 2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발열 체크가 의무화되고 시식 코너나 휴게 공간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들은 수도권은 매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들은 지자체가 완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이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모임과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연말연시 스키장 운영은 전면 중단됩니다. 스키장 측은 이런 방역 조치를 이해하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슬로프는 한산하다 못해 텅 비었습니다. 리프트에 늘어선 긴 줄도, 색색 스키복을 입은 스키어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스키장 집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강원도 평창 용평 스키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까지 파고든 상황. 강원도가 지역 내 모든 스키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스키장 주변 숙소를 함께 빌려 쓰는 이른바 시즌방과
일부 대학 관광학과의 합숙 인턴 실습 등이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습니다.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 스키장에 사람이 몰릴 것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스키장 운영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키장 측은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내린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영화관, 대형마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만 발열 체크와 거리 두기로 이용할 수 있다며 방역 조치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성수기를 앞두고 운영이 중단될 경우 무더기 예약 취소와 환불 사태도 예상됩니다. 스키는 저희가 24일부터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해드릴 예정이고요. 스키 패스권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이거 정책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이제 정책 수립이 안 된 상태라서요.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인 스키장 주변 상가도 울상입니다. 생계가 좀 막막한 건 사실인 거고요. 그냥 야외 시설이고 조금 거리 두기를 잘 지킨다고 하면은 안전할 줄 알았지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겨우내 제대로 된 스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스키장 측은 정부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피해 운영 중단 조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대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이틀 연속 역대 최대인 24명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며 병상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부천시 요양병원과 구로구 요양병원에서 100명이 훨씬 넘는 누적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과 관련한 집단 감염도 서울과 제주 등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 한 주당 약 50건 내외의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특별히 지난 1주간 대부분이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연이틀 역대 최대치인 24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증가해 이달 1일 97명의 3배에 가까워지면서 300명에 근접했습니다. 이처럼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 발병이 잇따르면서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곧바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4개뿐이며 경기도와 충청권, 전남북, 경북 등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인천엔 달랑 1개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 병상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는 상당 부분 병상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종교 모임은 제한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1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진행한 교회가 적발됐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6월에도 단합대회를 열었다가 확진자 7명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13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를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인기척 없이 굳게 닫힌 교회. 지난 17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122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예배에 참석한 교인에게 점차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어 감염 경로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교 모임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한 방역 수칙을 어긴 겁니다. 이 교회는 지난 6월에도 교인 단합대회를 열었다가 7명이 확진됐었는데 6개월 만에 또다시 폐쇄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구청 측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해당 교회를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20명 이내 종교 모임에서도 감염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성북구 교회에서는 20명이 모여 예배를 보고 일주일 후 온라인 예배 촬영차 다시 모였다가 지금까지 2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0월 관악구와 강북구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 모인 교인들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20명 모이더라도 마스크 안 모이고 밥 먹으면서 모이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서 그나마 그 정도 여유를 허락해 준 건데 더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대상에 종교 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교회 스스로의 방역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코로나19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좀 전에 전해드렸지만 869명, 이게 이제 어제 새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월요일이니까 검사 수가 주말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의미 있는 감소입니까? 네, 감소는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감소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예. 정체는 분명히 의미 있는 정체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의 그 연말을 맞이해서 새로 이제 그 모임이나 이런 게 많아질 것을 좀 우려해서 예. 그런 걸 줄이기 위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사망자 증가 추이는 조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24명을 기록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만일에 지금의 이 대처를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하면 의료가 거의 붕괴될 상황도 걱정하고 있고요. 왜 그런 점이 중요합니까? 말씀드리면 우선 전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그 확진자 수 증가 이후에 사망자 수 증가는 2주에서 4주 후에 지연돼서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증가된 이 사망자 숫자는 거의 11월부터 증가된 효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의 이런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 달, 두 달의 플랜을 갖고 이 병상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일주일 앞을 내다보고 2주일 앞을 내다보고 단기간에 어떤 정책을 해서 급한 불을 끄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의료 전체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종합적 장기 대책 그리고 병상 확보에 대한 좀 전반적인 플랜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연말 연시 너무 걱정되니까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5인 이상 안 된다. 식당에 갔는데 5인 이상 모임은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몇 살부터를 기준으로 할 건지 갓난아기도 해당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먼저 답변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6인 가족인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하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6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지금은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6인인 경우에 떨어져 앉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현재 기준으로는 안 되게 되어 안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3명, 3명, 4명, 2명 안 됩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인데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4인 가족인데 여기에 집으로 친척이나 손님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현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가족은 괜찮습니다만 예. 부모님이라도 주민등록이 다르거나 친척 같은 주민 다르면 거주지가 다르면 지금은 6인, 5인 이상에 해당이 돼서 금지가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보통 5명 아니면 10명 사이가 됩니다. 이걸 어떡하죠? 예,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업무상 모임이기 때문에 예. 이 점은 예외로 좀 두고 있고요. 그러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5인 이상 하는 것은 아직은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아니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사 구내식당으로 같이 나란히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점심 같은 경우는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업무의 즉 사업장 내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 구내식당에서 식사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혼자 움직이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뭐 영화관이나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인 이상 모이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나서 모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게 사적 모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난 거니까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영화관에서 뭐 같이 있던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 아니냐는 기준만 갖고 판단하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는 하지만 단속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건 됩니까? 저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냥 모이지 말라는 뜻이겠죠. 네, 전반적으로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5인 미상의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을 좀 취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이번 3차 대유행의 대유행이 시작된 그 촉발한 계기는 지인 간, 가족 간,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이런 모임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적 모임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고, 두 번째로 5인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업종,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는 장소가 업종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감염이 통째로 확대되니까 그래서 5인의 밀집도를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 거라는 취지에서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에 좀 동참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스키장에서 예약한 사람들을 다 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취소 명령을 내리면 어떡하냐, 중지 명령을 내리면 어떡하냐,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만은 야외에서의 5인, 10인 이것도 다 위험하다고 보고 일단 사람이 모이는 건 다 중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점은 좀 약간 좀 적절치 않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스키장을 예를 들면 설명하기를 사실 정확하게 스키장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은 스키를 타는 행위보다도 스키를 타서 머무는 곳 시즌방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숙소와 식당과 같은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이 부분은 스키장이라는 걸 매개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스키장을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완화해야 그쪽의 밀집도가 줄여져서 어쩌면 좋지라고 보고요. 야외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야외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밀집이 증가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시즌방이든 뭐든 식당이든 이렇게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조차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이해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스키장 폐쇄 같은 건 이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고요. 이와는 별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8일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연장할지 격상할지 이번 주말쯤에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장해야 될지 격상해야 될지. 연장과 격상이라는 부분을 논하기 전에 현행 그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조정 개편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가 1월 3일까지 하게 된 5인 이상의 모임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바꾼 겁니다. 컨셉을.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3단계냐 2단계냐 2.5단계냐 부분의 전면적인 부분이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그런 개편보다도 좀 아쉬운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은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스키장의 업주도 그렇고 많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이 감염이 발생했던 특정 업종을 목록화해서 고위험, 중위험으로 분류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곳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아까 5인 이상 밀집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좀 다 제한하겠다는 큰 원칙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카페나 커피숍에서의 부분 오히려 방역의 위험도를 보면 식당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하러 제한하냐,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는 방역당 전문가도 많이 얘기했고 국민들도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방역체계 전반에 걸친 개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격상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그 다음 단계에 논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관심은 다 백신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은 백신이 접종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쯤 들어와서 전국에 어떻게 배포가 돼서 언제쯤이면 접종이 시작될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그 정부 당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책임 있는 얘기는 그저께 정세균 총리께서 얘기하셨던 그 스케줄이 가장 정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부터는 접종 확보가 돼서 접종을 좀 계획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 같은 부분은 상반기, 그러니까 1, 4분기에는 좀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중대본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본부장께 직접 얘기해 주셔서 그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확보가 되더라도 접종의 계획을 짜고 전략을 해서 우선순위에 맞추고 이런 부분은 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2월에 3월부터는 접종이 시작되되 본격적인 접종이 진행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감염 차단 효과가 기대하는 것은 언제쯤일까 아직 좀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백신이 일단 빨리 들어오는 것부터가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예. 그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확보는 공격적으로 하고 접종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자. 이 두 가지 전략의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선순위는 확보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구 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과정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기를 호소한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 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9일부터 12차례에 이르는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정부는 백신 주권의 확보를 위해 예산 2,186억 원을 지원해왔고 4,400만 명 분량의 해외 백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오부 요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이 늦지 않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요즘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백신에 있어서도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그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뭐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즘 이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이제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또 발전해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심각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확진 치명률을 보니까 미국, 브라질 제일 지금 심각한 나라들인데 거기보다도 우리가 못하더라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의 제목과 설명부터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날짜를 보시면 11월 13일 대비 12월 2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과 설명도 그런데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도 역시 좀 혼란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서울경제가 최근 한 달가량의 지표를 비교했는데 지난달 13일은 요랬고 이날이 12월 21일을 말하는 거겠죠. 13일과 21일은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13일부터 한 달치를 놓고 어느 날을 골라 잡아서 13일과 비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12월 21일 하루를 골라 잡았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쉽게 우리나라하고 미국 것만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요거 명수가 아닙니다. 퍼센트입니다. 저쪽에 보면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200%, 385% 증가, 49% 증가, 2300% 증가, 저쪽 71%, 80% 증가, 2300% 증가. 여기에 퍼센트 옆에
환자, 사망자 숫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이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에서 40만 명이 됐고 우리는 11월 13일에 191명이었는데 12월 21일은 926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00% 증가고 우리는 385% 증가입니다. 사망자, 신규 사망자입니다. 미국은 1840명에서 12월 21일 날 2700명으로 갔고 우리는 11월 13일에 1명이었는데 12월 21일에 24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증가율은 49%, 우리 증가율은 2300%가 되는 겁니다. 예, 역시 10만 명당 확진자도 다 이런 식입니다. 사망자가 2,700명, 24명 이런데 뭐 치명률 같은 거는 비교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실마리가 좀 풀리시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날과 적은 날을 비교해서 사망 증가율 2,300%라는 걸 꼽아 내려다 보니까 11월 13일과 12월 21일을 골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K방역의 치욕이 아니라 K언론의 치욕으로 보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부친이 언론사 취재진에게 재산 편법 증여 의혹 보도에 무마 대가로 거액을 주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전 의원은 사죄한다면서도 관련 의혹은 부인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인 914억 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 한 방송사 취재진이 전 의원의 아버지를 찾아 편법 증여 의혹을 캐묻자 보도 무마를 위해 3천만 원을 건네려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4천만 원 가온다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놓고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 이후 침묵을 지키던 전 의원은 결국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버지를 대신해 국민과 당원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부산 수용 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머리를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미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전 의원 아버지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기자를 포함하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수수를 약속하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의원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편법 증여 의혹과 보도 무마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을 제2의 박덕흠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복민 의원의 탈당은 박덕흠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면피용 꼬리 자르기입니다. 정의당 역시 현재 중요한 것은 당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이제 사태 파악과 입장 발표는 필요 없습니다. 공식대로 일이 처리되었으니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관련 의혹에 대해선 함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덕흠 의원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다른 정당들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부가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큰 부담이어서 국민의 양해가 우선이라는 단서를 유지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진 건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국시 재응시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사 수급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고 또 의사 수급의 문제도 사실 내년에 걱정이 많은 그런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대책과 의정협의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필수 의료 확충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거부했던 국시 재응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걸 좀 진행을 하려면 의대 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성 문제로 인해 재응시 불가에 대한 여론이 많은 만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전히 반대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국민들께 충분히 좀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또 국회와 같이 당하고 같이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시험은 없다고 못 박았던 이전과 다른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이처럼 정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주말부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큰 부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해 두 차례나 재접수 기회를 거부했던 의대생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이 과거 거부 행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시험을 허용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아들이 논산 육군 훈련소로 떠났다며 아들을 포옹하는 사진과 함께 의사 소견서를 공개하며 원정 출산 의혹을 반박했죠. 지난해 나 전 의원이 아들을 미 LA에서 낳은 것이 아니냐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나 전 의원의 원정 출산과 아들의 이중 국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나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아들의 입대에 맞춰 소견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서울대 병원이 지난해 9월에 발급한 소견서입니다. 1997년 12월 11일 나 전 의원이 유도 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이튿날인 12일 3.95kg의 아이를 출산한 뒤 14일 퇴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견서가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당장 왜 출생증명서가 아닌 소견서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동아대병원 산부인과 한명석 교수는 SNS를 통해 출산을 증명하려면 출생증명서를 공개하면 된다면서 22년 전에 분만한 것을 소견서로 발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일 뿐이라며 소견서만 봐서는 서울대 병원에서 출산한 것인지 환자의 주장이 소견서 형태로 발급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더 신뢰가 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견서는 법적 효력이나 신뢰성이 없는 개인 간의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소견서 말고 아들의 여권이나 출입국 기록, 출생신고서를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반응과 서울대 병원 측이 병원에 남아있는 과거 의료 기록을 보고 소견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의혹 제기가 무리라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 전 의원이 지난해 발급받은 소견서를 아들의 입대 시점에 맞춰 공개한 것을 두고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정치적인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미국 원정 출산 의혹을 부인하며 일일이 대응하기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보고 출생증명서를 내라 그러는데요. 아니 좌파들이 이렇게 허위로 거짓말하는 거에 제가 출생증명서를 낸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 안 하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 어제 소견서를 공개하면서 힘들지만 멈추지 않고 지쳐도 쓰러지지 않는다며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나 전 의원의 소견서 공개로 논란이 오히려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이 소견서 공개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신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주장이 부딪히자 재판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모레 추가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문을 앞둔 법원.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신문 전 양측 대리인들의 장외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하고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그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지는 것이라는 점을 지난번과는 처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하자를 언급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그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이에 법무부 측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가를 하면서 이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신문 절차를 2시간 만에 끝내고 추가 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추가 질의서도 보내기로 했는데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 본안 소송 쟁점까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보통 집행정지 신문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문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룰 만한 절차나 혐의 내용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2개월 정직 상태는 유지됩니다. 대통령이 제각까지 한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를 정해야 하는 만큼 법원의 고민이 더욱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신문이 열렸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이 나와서 한 얘기는 재판부가 상당히 심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부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쪽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하고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쟁점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주장만 마땅한 주장들 같은 말이 번복되고 있었다라고 네.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각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마도 재판부에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기일 정도를 더 잡아서 서로 양쪽 다 지금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일단 윤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징계가 열리고 진행된 것에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방어권이 보장 안 된 부분이 있고 이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고 법무부 측 변호인은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하고 비교를 해도 뭐 이틀이나 열렸고 뭐 방어권 다 보장했는데 또 증인까지 불러갖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뭘 그러냐 이런 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통상적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만은 사실이죠. 예.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어떤 조직 내에서의 내부에서의 징계라고 한다라면 사실 이거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자를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따져서 판단한 다음에 예. 징계를 하는 겁니다. 상하 관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게 사안이 사안이고 검찰총장에 관한 것이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형사재판에 준할 정도의 그런 절차 보장을 해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맞서서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열렸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열린 과정 내에 예. 내부의 절차를 놓고 보면 뭐 징계위원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후 진술을 할 수 없었다든가 이런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본안에서 다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행정지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원래 이 정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취소 소송을 낸 부분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윤 총장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그 본안의 징계 사유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뭐 내용 자체를 따지기는 이 집행정지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그런 어떤 승부기 때문에 예. 절차상 하자 부분은 상당히 간명하게 좀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정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크게 보지 않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주장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나왔으니까 2개월 동안은 출근하지 말라는 건데 검찰총장이 2달을 출근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회복할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손해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제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집행정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 여부입니다. 그걸 들고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형법상 독립돼 있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을 보장받은 기관인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그 말씀드린 어떤 징계 사유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구체적인 사례로 그로 인해서 주요 사건들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1월이기 때문에 곧 인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권에서 행사하기도 어렵고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자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데 있어서 검찰총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데 이건 역시도 사실은 이례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집행정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다투는 것이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일들을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도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검찰총장이 자리에 없으면 이 직무 대행 체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조차도 이 탄핵을 당해서 이 직무 정지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무슨 경우에도 이제 직무를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냐라는 주장으로 맞섰던 것이죠. 그거와 바로 연결된 게 검찰총장이 일을 2달간 못한다는 뜻은 이거는 뭔가 검찰의 지위가 안 된다는 뜻이고 검찰의 지위가 안 된다는 뜻은 공공공리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원래는 이제 직무 집행 정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이제 공공공리가 크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이 클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법무부에서 들고 있는 게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 이제 대통령 청와대는 집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직무 정지 징계가 받아들여서 정직이 되는데 그러면 법무부 내의 공식적인 징계위원회는 절차를 거쳤고 대통령도 집행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원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라면 사실상 이 공공이익의 공정성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훼손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맞서서 사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공공성도 또 있지 않느냐.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윤 총장 쪽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이 집행정지에서는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많이 다투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의 공적인 지위 자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보다 저는 뭐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면 이번 직무 집행 정지를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본안 소송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어찌 보면 법원에서 가장 깊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의 집행 절차, 정기의 절차, 대통령의 이에 대한 집행에 대한 집행도 있었는데 이거를 법원이 게다가 본안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많아야 2번 정도의 신문 기일 더하기 서류를 보고 이거를 뒤집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만큼의 어찌 보면 뭐 하자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문을 몇 번 기일을 잡아서 해야 될 정도로 좀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어느 쪽이든 뭐 윤 총장이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빨리 하기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온 나라가 여기에 지금 다 정신을 갖다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집행정지라는 과정 자체가 뭐 시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24일 날 제기한다면 다음 날 아니면 적어도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만 받아들여질 거냐 안 받아들여질 거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에 대한 것이고 이게 다투는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직무집행 정지에서 다투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까 양쪽의 이 사실은 변호인들조차도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고들 있거든요. 법적인 사안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게 뭐 법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낮다. 그 법적인 면만 따져봤다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어쨌거나 뭔가 무게 중심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려야 되는 사건들이 자꾸 생기고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도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아마 내일이 될까요 싶은데. 내일 결정이 있고 지금 15개의 혐의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됐었죠. 최창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바로 기소가 됐었습니다만 이 15개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게 되고요. 뭐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이제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냐는 부분 그리고 2개를 어찌 보면은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위조하기 위해서 교사했다는 그런 혐의들이 있는데요. 이 입시 의혹과 관련돼서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표창장을 위조했느냐라는 부분과 함께 각급 대학이라든가 연구단체에서의 이른바 체험 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허위로 받았었고 허위로 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상황이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겠죠. 하나는 딸의 입시와 관련된 거, 하나는 사모펀드에서 나름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게 있느냐 없느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같은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기소가 됐던 오천 조카에 대한 재판에서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단순 대여였다라는 것이고 대여였기 때문에 이 조경심 교수가 받은 돈 역시 코링크피로 또 받은 돈 역시 이자로 명목으로 받은 거였기 때문에 이걸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한번 판단이 내려진 바 있죠. 근데 그러면 같은 증인과 같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과연 다른 재판부라고 해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냐가 내일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조금 전까지 말씀을 나눴던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럼 정말 최초로 이루어지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확인서가 아예 없었던 걸 만든 게 아니라 하기는 했는데 거기 기재된 것처럼 성실하게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됐다라는 부분이 검찰에서는 그것조차도 범죄다라고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최초로 내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양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사자로 인정받은 계엄군 사망자가 순직자로 변경되고 사망 경위에 들어간 폭도란 용어가 삭제됩니다. 군은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부당한 명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18명은 폭도의 총에, 1명은 폭도의 흉기에, 3명은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고 훈장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하지만 5.18 관련 단체 등은 무장폭동, 반란 진압 과정에서 숨진 걸 의미하는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고 지난 1997년 대법원은 5.18 시위가 내란이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재심사에 나서 이들의 사망을 전사가 아닌 순직 2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순직 2형은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숨졌을 때에 대한 예우입니다. 또 사망 경위에 폭도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충원 묘비 표식만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며 유적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이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또한 묘지 이전 계획도 없습니다. 군은 5.18 민주항쟁 당시 피해자들은 물론 부당한 명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계엄군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도 이들의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 군경에서 순직 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수능에선 국어가 어려웠고 영어가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졸업생의 비율이 역대 최고인 30%로 정시 모집에서 재수생의 초강세가 예상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를 잘 본 학생은 정시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수능 채점 결과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4점, 전년보다 4점 높았습니다. 국어 불수능이었던 2019학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와 평균 성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높을수록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전과 어떤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는데요. 다만 그 대신에 중고난도 문항을 예전보다 조금 더 난도 있게 냈던 부분들이 아마도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문이과 희비가 갈렸습니다. 이과 수학 가형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전년보다 3점 올랐지만 문과 수학 나형은 12점 낮았습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12.7%로 절대평가 도입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상위권 경쟁에서 영어 점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가 131점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또 수학 가형은 2점 올랐고 수학 나형은 4점 떨어졌습니다. 결시율은 14.7%,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능 도입 이래 최고치입니다. 3등급 이내 인원은 국어가 13,900여 명 줄었고 이과 수학 가형이 4,800여 명, 문과 수학 나형이 8,400여 명, 영어가 14,6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인원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전 영역에서 지금 수능 체제를 못 맞춘 학생들이 전년에 비해서는 최소 10,000명 이상 정도는 확대되어졌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비율도 29.9%, 수능 도입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정시에서 재수생 강세 현상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최근 부족해진 헌혈수 때문에 이 대한적십자사에서 프라이빗 픽업 서비스, 그러니까 헌혈자의 장소로부터 헌혈의 집까지 차로 태워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용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픽업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혈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까지 모시러 가서 헌혈원까지 가서 헌혈하시고 또 집에까지 모셔다 주는 픽업 서비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탑승하면 될까요? 예. 네, 이 프라이빗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헌혈원 앞에 도착했는데요. 헌혈의 집 가서 현재 헌혈 현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6.3 도시고요. 번호표 뽑아주시고 전자.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혈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지난번에 그 혈액 많이 부족하다고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요. 그 문자 받고 그래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서 지금 좀 오고 계세요. 지난해나 그 전해에 비해서 올해 확실히 좀 줄긴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저희 센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약 한 3,000분 정도 헌혈자분이 감소했어요. 현재 혈액 보유량은 3.6일치입니다. 지난주 한때 2.7일치까지 떨어졌다가 정부의 긴급 재난문자 발송 이후에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정 보유량 5일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부대나 학교 같은 단체 헌혈 실적이 20만 건 이상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3절에서 영국에 거주하신 거 체크하셨는데 그리고 인간 강우병 때문에 저희가 헌혈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한 10년쯤 전인데도 네. 그럼 저는 헌혈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되시면 아예 헌혈이 안 되세요. 기증자가 조금 늘었지만 헌혈의 집은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휑한 모습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각 헌혈의 집마다 매일 소독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헌혈 기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선 밤 9시 이후에 편의점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던 남성이 말리는 직원에게 먹던 샌드위치와 우유를 던지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음식을 뒤집어 쓰는 직원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연수동의 한 편의점. 자정을 넘은 시각,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점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샌드위치와 우유 한 팩을 사더니 취식대로 향합니다. 뜯어서 먹는 걸 본 편의점 직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않습니다. 수차례 요청해도 소용없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화기를 듭니다. 갑자기 돌아선 남성, 먹고 있던 샌드위치를 집어 던집니다. 직원 머리에 그대로 맞았습니다. 직원은 밤 9시 이후부터는 이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손님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자신이 먹던 음식까지 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왜 못 먹게 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남은 우유까지 던지고 점포를 빠져나갔습니다. 온통 음식물 범벅이 된 직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되지를 않고 먹게 되잖아요. 걸리면 벌금이 1차 벌금이 150만 원인데 그 왜 안 되느냐, 나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편의점 직원. 매일 늦은 밤 홀로 근무하는 일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긴장이 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 닥치면은 약간 트라우마라는 게 있긴 있어요. 앞서 지난 14일 충북 제천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편의점 직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가 뭔데 쓰라 말아 야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내 자유인데 손님한테 그딴 식으로 마스크 쓰라고 명령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연일 신규 집단 감염이 쏟아지는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경찰은 CCTV와 카드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난동을 부린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거하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교정시설에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200여 명이 발생한 데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수도권 교정시설에 수용된 17,0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쇠창살 밖으로 수건을 흔드는 수용자.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20일 모습입니다. 밀폐된 집단 생활시설인 만큼 감염이 빠르게 확산해 전수검사를 통해 드러난 확진자가 2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서울구치소 출소자도 확진 판정을 받아 구치소 내 접촉자를 검사해봤더니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서울구치소 전체 직원과 수용자 등 3,0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치소발 감염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 후 수도권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교정시설은 모두 9곳, 전수검사 대상자만 17,000여 명입니다. 이미 검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 외에 서울 남부교도소와 구치소, 수원과 인천구치소, 안양, 의정부, 화성직업훈련 교도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폐쇄된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자가 발생하면 집단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취약시설로 꼽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 교정당국이 수용자 입소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입소하면서 독거실에 두고 검사하고 끝날 때 한 번 더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섞어야지 되는 거지.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의 여파로 수용자들의 재판도 덩달아 줄줄이 연기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뒤늦은 전수검사 대책이 감염 확산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2813님이 코로나 확산을 고려해서 내년 새해맞이 행사는 집에서 각자 차분히 즐겼으면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7735님, 아직도 일부 식당에서는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심합시다 하셨습니다. 예, 식당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코로나19 특별 방역 조치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K-방역의 성공은요,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상황이 나빠지면 곧바로 함께 자제하고 실천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성탄 연말연시 국민의 실천으로 확진자 증가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